안녕하세요. 서양 고대 건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고대 이집트 건축 시작했지요. 피라밋의 탄생 과정을 살펴봤고, 오늘은 그 피라밋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도시는 이제 카이로에서 남쪽에 있는 두 도시를 좀 볼 텐데요. 나시르와 메이둠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계단식 피라미드, 계단식 피라미드가 이제 최초의 피라미드인데, 그게 이제 사카라에 건설이 되죠. 조스르 왕 때. 그 다음 파라오들도 경쟁적으로 이제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시작해요. 근데 뭔가 좀 다른 거를 하고 싶은 거죠. 우선 이 메이둠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나일강의 선물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별명에 걸맞게 이집트 문명 아주 풍요로운, 그쵸? 나일강 주변 옥토를 배경으로 하죠. 좀만 벗어나면 이렇게 황량한 사막지대가 펼쳐지고, 이 자체가 어떤 삶과 죽음, 부활의 어떤 파노라마를 우리한테 아주 극적으로 펼치는 것 같은데, 이 황량한 지역에 죽은 자의 도시인 네크로폴리스가 있고요. 거기 피라밋이 있는 거죠. 자, 메이드의 피라밋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이제 피라밋의 발전 세 번째 단계인데, 자, 첫 번째가 그 사다리꼴로 된 장방형 형태의 마스타바. 두 번째가 그 마스타바를 중첩시킨 계단식 피라밋의 탄생. 그게 바로 피라밋 탄생이었죠. 이젠 계단형에서 정사각형으로 된 뿔 형태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이 메이둠의 피라밋은 기원전 한 2500년대 전반에 건설된 걸로 추정이 되고요. 처음에 이렇게 정사가 뿔로 만들어졌다가 후대에 이렇게 매끈한 형태로 메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겉은 다 손실돼가지고 흘러내려가지고 원래 구조가 나온 겁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러니까 뭔가 점점 삼각뿔 형태로 그쵸? 변화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사망조의 마지막 파라오라고 하는 후니, 그러니까 계단식 피라밋이 이제 사망조 때 생긴 건데, 그걸 이제 조세르가 처음 만들었고, 마지막에 후니 때 오면은 이렇게 정사가 뿔 형태로 이제 새롭게 변화를 해내는 겁니다. 밑변이 144m, 높이는 이제 65m인데, 남아있는 게 65m고, 거의 이제 100m 육박한 91m까지 원래 형태가 높이가 되지 않았을까 추정되고 있고요. 아주 굉장히 어떤 규모의 경쟁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현대에 이제 마천루 경쟁을 벌이잖아요. 누가 더 높이 짓나. 그런 게 고대 이집트에도 있었던 겁니다. 파라오마다 아마 경쟁 심리가 발동했을 수도 있지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좀 더 위로 올라가면 나오는 따슈르라는 곳이고, 따슈르에도 참 피라밋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안 알려진 피라미드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이 벤트 피라미드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굴절 피라미드. 스네페루라는 파라오. 스네페루는 이제 후니의 그 서자였다고 하고요. 사왕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돼요. 새로운 이제 왕조를 개창한 사람이죠. 이 스네페루가 일종의 피라미드 덕후였어요. 정말 다양한 피라미드를 많이 시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굴절 피라미드이고요. 보면 가다가 이렇게 싹 꺾여 있는 형태인데, 높이는 거의 100m 육박하는 이제 97.5m, 밑변은 189m 정도고, 굴절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추정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려다가 어려워서 중간에 계획을 바꿨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삼각부를 세우기에는 아주 구조적으로 좀 불안한 감이 있어서 좀 밑변을 좀 더 두터운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좀 독특하지요. 이렇게 굴절된 형태 자체가 오히려 우리 눈에는 훨씬 더 유니크하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뭔가 계단식을 벗어나가지고 매끈한 형태의 삼각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스냅프루는 이 사왕조를 개창한 인물이고, 자, 이렇게 보니까 이 벤트 피라미드의 독특한 형태가 아주 잘 보입니다. 이집트인의 영혼을 이제 카라고 했는데, 이 영혼이 모셔진 집인 것이요. 피라밋은. 근데 이 스네프루가 피라밋을 또 만들었어요. 바로 레드 피라밋입니다. 높이가 97.5m, 밑변이 273m, 굉장하네요.
각도가 약 43도인데 좀 낮기는 하지만 드디어 최초의 매끈한 형태의 삼각뿔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스냅프루는 아무튼 꿈을 이룬 겁니다. 이게 사실 이 정도 지으려면 굉장히 어떤 공학적, 뭔가 돌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려면은 계단보다도 훨씬 힘들겠지요. 그래서 이제 각도가 약간은 소심해요. 좀 낮은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안정되게 피라미드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고, 이렇게 태양빛에 붉게 빛나는 모습이 참 아름답죠. 참고로 아까 봤던 그 후니의 그 벤트 피라미드, 아니 후니가 벤트 피라미드이 아니라 그 후니의 그 정사각뿔 피라미드에 매끈하게 그 겉면을 씌운 것도 스네프루라는 그 얘기가 있지요. 아무튼 굉장한 그 피라미드 건축광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메이둠에서 다슈르를 거쳐서 기자까지 하루를 향해 좀 나아가고 있습니다. 카이로 옆에 있는 이 기자에 있는 가장 유명한 피라미드들이 있죠. 자, 이제 피라미드의 발전, 드디어 네 번째 단계, 정사각뿔이 완성되는 겁니다. 스네프루가 이제 정사각뿔 형태를, 그러니까 사각뿔 형태는 이제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정사각뿔 형태로 되는 거는 그 다음 세대로 이제 넘어와야 가능했던 거지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기자의 대피라미드들이 이러한 정사각뿔형이 완성된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들은 피라미드 복합체를 이루고 있는데 쿠프 왕의 피라미드, 카프레 왕의 피라미드, 멘카워라 왕의 피라미드 세 개가 있고 이 피라미드 각각이 피라미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설이 더해진 일종의 복합 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계단식 피라밋이 일종의 묘역 복합 단지라고 했던 게 얘기 기억나시죠? 그게 이제 좀 다른 형태로 변형된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쿠프의 대피라미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2580에서 2560년에 건설이 됐고 높이가 138m, 원래는 한 146.7m까지 간다고 추정이 돼요. 밑변이 230.34m, 51.52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니까 거의 뭐 정사각뿔에 가깝게 이룩된 거죠. 작게는 한 2m에서 크게는 한 50m에 달하는 돌들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쌓아서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경이로운 건축물이죠. 이 크프는 이제 케옵스라고도 불리는데 헤로도투스의 역사에 의하면 아주 그냥 악명 높은 폭군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솔직히 뭐 그거는 믿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무튼 굉장히 강력한 파라오로서 아주 유능하고 굉장히 또 학자형의 그런 군주였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자, 무게 중심. 이 삼각뿔의 무게 중심. 그러니까 지상 위인 거죠. 거기에 이제 묘실인 왕의 방이 있고 갱도와 또 여왕의 방, 또 이 묘실로 가는 큰 그랜드 갤러리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계단형 피라미드처럼 이 쿠프왕의 피라미드도 일종의 복합 시설을 이루는데 복합 시설들이 좀 단순화됐어요. 그 전에 살펴본 그 조스르 왕의 피라미드 동서남북의 시설들을 갖췄다면 이건 이제 피라미드 앞에 장제전으로 부속 시설들이 다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 자체의 중요성이 훨씬 커지고 이 자체가 워낙 뭐 거대하고 상징성이 크다 보니까 부속 시설들은 깔끔하게 한 곳으로 통합시킨 거예요. 그렇게 복합체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성 피라미드, 아마 왕비들의 피라미드 같은데 이게 이제 쿠프의 피라미드입니다. 그 앞에 이렇게 위성 피라미드들이 있고 또 주변에 이렇게 그죠? 자기 생전의 부하들이죠. 부하들의 마스타바도 있고 아주 거대한 또 나름의 시설들은 비교적 단순하게 통합됐지만 묘역 구조는 정말 거대한 거죠. 재밌는 거는 이렇게 참배로 그 제사를 지내는 장제전, 그러니까 그 뒤에 묘역인 피라밋을 향한 참배로가 만들어졌다는 건데 그 참배로가 멀리 계곡신전으로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계곡신전과 장제전이라고 하는 두 개의 그 제사용 시설이 연결이 되는 거고 이 두 시설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뒤에 이제 피라밋이 있는 구조죠. 이게 하나의 거대한 피라미드 복합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계곡 신전은 이제 나일강의 이제 수위가 가장 낮아졌을 때 그 지점에서 연결되는 그 지역에 세워진 로얄 포트, 그쵸? 로얄 포트에 만들어졌고요. 파라오가 이제 배를 타고 와가지고 계곡 신전에 내려가지고 우리나라 왕릉에도 참배로 있죠? 그 참배로를 딱 이제 뚜기를 걷듯이 가가지고 파라오의 피라미드를 참배하는 겁니다. 이게 강에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럼 죽은 자의 영혼도 강으로 나가야겠죠. 그래가지고 이 피라미드 바로 옆에 보트가 들어가는 이 보트 피트가 있고, 거기 태양의 방주, 왕의 방주라고 하는 고대 이집트의 배가 고스란히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면 현장에 이제 박물관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아주 멋진 정말 이집트 시대의 배가 정말 아주 온전히 나왔지요. 아무튼 나일강의 범람이라는 거는 이집트인에게 굉장히 그 내세관이나 철학에 큰 영향을 끼쳤고, 아무튼 자연에 의해서 파괴되지만 동시에 그 자연의 파괴에 의해서 인간이 또 부활할 수 있다는 거. 홍수로 파괴되면서 홍수로 또 옥토가 조성되는 거잖아요. 그 순환의 원리 속에서 어떤 부활의 개념을 깨우쳤고, 그런 가운데 어떤 영혼의 순환, 그런 내세의 어떤 불멸 사상이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삶과 죽음의 거대한 근원이라 할 강으로 죽은 자의 영혼도 방주를 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아무튼 철학 체계는 고대 그리스에도 영향을 주고 서구 문명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자, 이 쿠푸왕의 피라밋이 얼마나 대단한 건축물이냐면은 단군 할아버지보다 오래됐어요. 이게 기원전 2500년대 건축물인데 우리 고조선 건국이 언제입니까? 기원전 2333년입니다. 이 수치는 이제 우리가 삼국유산 같은 역사서에 나오는 기록에 보면 이제 당시 역사서들은 이제 중국 연호를 그죠? 중국 역사를 기준으로 우리 역사를 표기했거든요. 연도를. 그걸 바탕으로 추정한 건데 대략 2333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고려 때 우리 선조들이 이 정도 되면은 더 오래된 게 없겠지 하고 최대한 정말 머리를 쥐어짜서 만들어낸 옛날 연도 아닙니까? 그거를 그냥 거뜬히 이겨버리네요. 이 신화 속의 인물인 단군 할아버지보다 오래된 그 세월에 피라밋이 정말 건설됐다는 거, 이건 정말 경이로운 겁니다. 이건 정말 건축술을 넘어서 수학, 과학, 철학 모든 게 정말 총체적으로 발전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고대 이집트 문명은 정말 경이로운 수준에 이미 그 고대에 도달한 거죠. 자, 그 다음이 이제 쿠프의 아들이라 추정되는 카프레이 피라미드입니다. 조금 뒤인 2570년에 만들어졌고, 이제 묘실이 조금 지하로 내려와요. 지표면과 지하 사이, 그러니까 지표면 바로 아래에 묘실이 이제 위치하게 되는 거고, 높이는 136.4, 원래는 143.5로 추정되고요. 그러니까 쿠프보다 조금 낮은 거죠. 밑변은 215.28입니다. 보면 이 피라밋은 보존 상태가 가장 좋아서, 그쵸? 이렇게 석재를 쌓아 올린 다음에 마감석으로 아주 반짝이게 치장을 했는데, 대부분 이제 나중에 카이로에 모스크 같은 걸 지으려고 다 떼갔는데, 그쵸? 여기는 그 일부가 위에 남아 있어서, 원래 피라밋은 좀 하얗게 강렬하게 태양빛을 반짝이는 반사시키는 그런 존재였구나 하는 걸 또 추정하게 해줍니다. 여기도 참배로가 있고, 이 참배로 앞에 성스러운 그쵸? 짐승이 하나 조각되어 있어서 더욱 유명하죠. 유명한 스핑크스입니다. 그쵸? 반인 반수의 상상의 짐승이고, 스핑크스는 이제 고대 그리스에도 전해지죠. 자, 이게 스핑크스의 머리 부분을 확대한 거고요. 이게 카프레 왕의 그 두상이라고도 해요. 그게 맞다면은 이제 고대 이집트의 왕의 두상을 이제 거대하게 조각한 것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표정으로 수천 년간 어딘가를 이제 바라보고 있죠. 자, 근데 이 건축적으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장제전, 그러니까 피라미드 복합 시설에서 이제 장제전, 장례신전, 일종의 제사 공간이 이제 건축이 여기도 됐는데, 이 장제전의 신전 형식이 완성됐다는 겁니다. 이게 그 장제전의 평면도고요.
카프레 왕의 그 장제전은 지금 완전히 폐허로 이제 흔적만 유추할 수 있지만 이제 이집트 건축이 나중에 피라미드 사라지게 돼요. 신전만 남는데 그 중요한 원형을 이 카프레 왕 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출입구에 먼저 홀이 나오게 되고요. 성소가 있고, 그렇죠? 그 사이에 이렇게 중정이 있고 12랑에 갖춰진 그리고 창고가 부석시설로 있는 이 크게 장방형 형태의 이집트 신전 형식이 카프레 왕 때 완성된다는 점. 이 점은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카프레 왕의 아들로 추정되는 멘카우레 피라미드입니다. 기원전 2510년이고 높이는 61m로 확 작아져요. 그리고 이후로 이제 피라미드는 소형화가 됩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 중에 가장 작긴 하지만 가장 작아서 그런지 좀 사람은 없고 뭔가 또 쓸쓸한 적막감은 또 가장 돋보이는 피라미드이기도 하지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하에 묘실이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는 피라미드는 작지만 유물들이 참 훌륭하게 많이 나왔는데 이게 멘카우레 왕과 왕비의 그 조각상입니다. 보면 이집트 특유의 그 정면성의 그 원칙에 충실한 아주 형식화된 모습을 보이면서도 굉장히 또 부드럽고 유연한 면도 있어요. 먼저 이 멘카우레 왕 같은 경우 이렇게 그렇죠? 이제 컨트라포스트처럼 발을 내밀고 있는 거. 여기 보면 이제 그 그렇죠? 복숭아뼈가 튀어나온 게 아주 남성적인 그런 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면은 이 왕비는 굉장히 유려하고 우아하게 그렇죠?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착용하고 있죠. 이런 점들이 이제 고대 그리스 조각상, 특히 이제 크로이소스 남성 조각상이죠. 그 아르카이 시대 때. 그런데 아주 큰 영향,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 형태는 거의 유사합니다. 형식화돼 있지만 그러면서도 뭔가 이 부부간에 그렇죠? 따뜻한 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표현되어 있어서 이게 참 좋고 특히 이 왕비가 이렇게 살짝 옆에서 안고 있는 이 표현을 봐보세요. 메소포타미아에선 찾기 힘든 굉장히 어떤 정감 어린 그렇죠? 그런 게 왕의 조각에도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아름다운 조각입니다. 지금 이건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 좀 소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 피라미드의 발전 과정, 우리가 계단식에서 그렇죠? 정사각 뿔에서 그 굴절형을 거쳐가지고 낮은 형의 사각뿔 그리고 정사각 뿔까지 차례로 살펴봤는데 아무튼 이런 정사각 뿔의 기하학적, 미학적 완경성을 보이는 이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정말 대단하고요. 이거를 건설한 건 누구였을까? 얼마나 사람들을 착취했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노예가 아닌 임금 노동자를 동원해서 건설했다는 걸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농한기라고 할 겨울철에 농민들이 쉴 때 월급을 주면서 파라오들이 이들을 고용해서 지었다 그래요. 참 놀랍죠. 이 농민들은 휴가도 주어졌다 그러고 맥주도 제공됐다 그러고요. 맥주 최초로 마신 게 또 이집트인들이라 그러죠. 아무튼 이집트는 그 나일강의 어떤 풍요로움, 또 사막으로 둘러싸인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그들만의 정말 풍요롭고 아주 그런 우아한 문명을 일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농민들이 임금 노동자로서 아무튼 겨울철 쉴 때 돈 받고 일했으니까 농민들도 좋은 것이요. 서로 그렇죠? 주고받는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형태의 그런 건축물이기도 한 게 바로 이 피라밋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이 피라밋은 일종의 국가 존재 자체와 동일시된 랜드마크가 아닐까 그런 추정도 있어요. 아무튼 무덤이라 하기에는 무덤은 맞긴 한데 그냥 무덤 하나로 보기에는 너무나 초월적인 어떤 신비로움을 주고 어떤 국가 자체의 어떤 대형 상징물을 지으면서 거기에 전 국민이 참여하면서 나름 이익도 나누고 그런 가운데 국가와 국민이 정말 파라오와 저 밑에 농민들까지 하나 되는 가운데 거대한 국가적인 기념물을 건설하면서 국가적인 단합과 그런 어떤 국력의 어떤 과시 그러면서 어떤 국가 어떤 부의 어떤 효율적인 일종의 뭐 분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결과물이 피라밋인 거죠. 정말 이집트 문명을 단순히 무덤이라고만 볼 수 없는 정말 이집트 문명을 상징하는 존재가 그 대단한 문명을 상징하는 존재가 이 피라밋인 겁니다.
자, 이제 그 이후에 사왕조, 우리가 이제 피라밋의 절정은 바로 이 사왕조에서 이룩됐는데 그 뒤를 잇는 이제 오왕조부터는 피라밋이 쇠퇴합니다. 오왕조의 마지막 파라오라 하죠. 우나스의 피라밋은 뭐 규모도 작고 많이 허물어졌지만 점차 이제 피라밋이 쇠퇴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점차 피라미드는 축소되고 대신에 이제 장제전과 계곡 신전은 확대돼서 신전만 남는 형태로 발전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집트 그 피라미드 건축의 이후 전개 과정이고요. 대신에 이제 우나스의 피라미드부터는 규모는 작은데 피라미드 안에 텍스트, 상형 문자로 된 텍스트가 이제 쓰여진다는 특징이 있고 그 이집트 사자의서 같은 게 바로 이 텍스트를 모아서 정리한 거라고 하죠. 고대 이집트 문명의 또 대단한 면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형 문자도 정말 파고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그죠? 상형 문자, 그죠? 단순한 어떤 그 상형 문자에 그치지 않고 표음 문자 역할도 했다는 점. 그래서 서구 알파벳의 거대한 원형, 아주 오래된 원형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인류 문자의 정말 모태가 된다는 점. 그리고 거대한 이집트의 정말 고도의 철학적, 과학적 그런 성과들을 총망라해서 우리한테 전해준다는 점. 정말 대단한 문명의 산물이라는 점은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피라미드는 이제 3왕조 때 처음 나와서 계단식으로 4왕조 때 정점에 달했다가 이후에 점점 쇠퇴해서 7왕조 때 되면 거의 뭐 사라지고요.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고왕국 시대에 발전한 거죠. 중왕국 초기인 11왕조 때 잠깐 나왔다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자, 보면 아주 동서남북으로 정말 기가 막히게 위치를 잡았어요. 거의 뭐 기하학적으로도 완벽에 가까운 정사가 뿌리고요. 그래서 뭐 외계인이 지었다, 뭐 수수께끼의 초고대 문명이 지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런 건 뭐 믿지 마시고요. 이집트인들이 건설한 인류 문명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자, 오늘 피라밋의 발전 살펴봤고요. 이제 고대 서양 건축은 다음 시간에 이제 이집트 건축 중에서 신전 건축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